2019년 8월 14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과 중국이 전화통화로만 협상을 하다가 상하이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 보도가 나오자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하다가 그저 두 나라가 얼굴을 마주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지금 시장에 투자자들이 의지할 만한 호재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자, 8월 13일 화요일 뉴욕 증시도요.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전일에는 1%대 하락하니까 급락했다고 하고 또 8월 13일 화요일 날 뉴욕 증시가 1%대 이상 상승하니까 또 급등이라고 합니다. 뉴욕 증시 마감 현황만 이렇게 읽고 있으면요. 멀미날 것 같아요. 급등했다, 급락했다. 막 그래서. 예. 자, 다우지수 13일 화요일 1.44%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1.95% 상승했고요. S&P 500이 1.48% 상승했습니다. 최대 상승했던 그 상승폭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줄어들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을 좀 반납한 거죠. 나스닥이 장중에 2%가 넘어갔었거든요. 자, 국제 금값은요, 전일 대비 온스당 3.10달러, 0.2% 하락해서 1514.1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하기로 한 거 일부는 제외시켜주고 일부는 또 12월 15일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환율전쟁, 패권전쟁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정말 갈 때까지 막 가기보다는 뭔가 한 발 좀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느낌. 이런 비유를 해드릴까요? 저는 등산을 안 좋아하거든요. 산은 바라만 보는 걸로. 근데, 등산하시는 분들이 막 이제 그 높은 산을 올라가면 아직 정상은 좀 멀리 있지만 내가 너무 이제 힘들게 올라가다가 계속 오르막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잠깐 능선처럼 이렇게 평평한 데가 있으면 거기 잠깐 앉아가지고 물도 마시고 오이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요즘에는 뭐 탄산수에다가 꿀을 타서 드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한숨 돌리죠. 그 한숨 돌리면서 아유 앞으로 올라가야 될 산이 아직 한참 남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능선에서 잠깐 쉬면서 느끼는 그런 좀 뭐 편안함, 안도감 뭐 그런 느낌이겠죠. 자, 이날 국제 금값이 3.10달러 하락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완화라기보다는 조금 그냥 힘든데 일단 숨은 좀 쉴 것 같아. 뭐 그런 느낌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뒤로 밀렸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국제 금값에 대한 할 말이 참 많은데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어떤 청취자님께서 제가 앞서서 저는 1200달러 국제 금값의 저가를 받기 때문에 그때 사지 않은 금을 굳이 내가 1400달러에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저한테 왜 미쓰리는 자신의 논리를 자꾸 합리화시키느냐. 뭐 그런 논리로 따지면 1900달러 고점 갔던 적도 있었었는데 고점을 봤는데 왜 그러면은 안 사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1200달러는 제가 이거는 저점이라고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1900달러는 물론 국제 금값이 그렇게 갔던 적도 있었지만 제가 아직 확인해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지 확신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가에 확신을 했고 어찌 보면은 눈에 봤기 때문에 이게 저가구나. 이제 국제 금값이 이제는 이 가격대에서 올라가겠구나라는 걸 봤기 때문에 그때 사지 못한 거를 지금 굳이 산다. 그런데 국제 금값이 1900을 갔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1400달러는 1500달러는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다. 근데 1900달러는 갔던 적은 있었지만 또 갈 거라는 확신은 100%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제가 국제 금값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상승했는데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이 못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국제 금값도 지지분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암호화폐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몰렸기 때문이죠. 물론 가상화폐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배경과 어떤 투자 원칙과 그런 것들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에서 가상화폐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다더라 라는 것 때문에 너도 나도 가상화폐로 뛰어들다 보니 가상화폐가 마치 카지노 도박처럼 되어버렸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해보신 분들이 계시고요. 자,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금값을 말씀드리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암호화폐가 만들어진 이유가 환율의 움직임, 환율의 변동성 때문에 너무 이것저것 다시 체크하고 영향받고, 즉 환율이라는 것에 대한 좀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에 이걸 뭔가 좀 대처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만든 것이 바로 가상화폐거든요. 암호화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아직은 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더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을 대신할 수 있는 상품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다. 그게 꼭 금이 아니더라도 은일 수도 있고요. 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끔씩 비트코인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암호화폐는 어찌 보면은 저는 앞으로는 대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환율 전쟁, 그러니까 무역 분쟁 때까지는 별로 부각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이라는 단어가 붙어버리면 환율이라는 거 나 너무 짜증나. 그러고 다시 암호화폐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 계속 금으로 돈이 몰려서 국제 금값이 1900달러를 가느냐 아니면 금값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몰릴 수도 있고요. 암호화폐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 은이 될 수 있고 동이 될 수 있고 그 어떠한 것으로 돈이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돈은 그러니까 우리가 행운의 여신은 굉장히 변덕스럽다고 하죠. 그것처럼 돈도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요. 마치 작전하는 세력들이 한탕 해먹고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 해먹고 다른 종목 해먹고 하는 것처럼 언제까지 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금에서 적당히 수익 나면 또 그 자금이 나와서 다른 쪽으로 이때 또 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 19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보다는 저는 이미 제 매매 원칙으로는 1200달러라는 저가를 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때 사지 못했던 거를 지금 굳이 살 필요가 없고 19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있지만 확신은 없고요. 그 확신이 없는 가운데 이 돈이 다른 데로 몰릴 수가 있구나. 특히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이라는 단어가 이제 만들어졌으니 환율에 질린 사람들이 창조해낸 암호화폐 다시 부각될 수 있구나. 그리고 굳이 암호화폐가 아니라도 동이 될 수 있고 은이 될 수 있고 그 기타 다른 어떠한 그 희귀적인 금속도 언제든지 각광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주식이 여러분 왜 올라갑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빠져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빠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국제 금값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다음에 해드릴게요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날 나온 기사가 뭐였냐면 뉴질랜드에서 암호화폐로 세금을 내고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는 것을 합법화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글로벌 재무설계 자문기업 드비어 그룹 CEO가 비트코인이 앞으로 강세가 될 것이다. 자,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우는 그 비트코인이
앞으로 몇 주 안에 1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저는 뭐 15,000달러까지 간다 안 간다 저는 거기에 의미를 두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 전문가라면 어떤 그런 가격적인 면을 보면서 또 분석을 하겠지만 저는 지금 증시를 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비트코인이 뭐 더 간다 안 간다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금이 더 갈 수 있다라고 막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 금값이 1,900달러를 가지 않고 올라가는 중에 다른 쪽으로 분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국제 금값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뭐 제가 1,200달러의 저가를 봤는데 그래서 지금 1,400, 1,500달러에 안 살 거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저한테 뭐 논리를 스스로 합리화시킨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뭐 놀리고 나발이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예, 그냥 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예. 자,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2.17달러, 4% 상승해서 57.1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9월 1일 관세가 일부 연기되거나 제외돼서 무역 분쟁 완화 때문에 올랐다. 물론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과 중국이 두 나라가 전화 통화만 하다가 얼굴 마주된 것만으로도 증시가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요, 시장에서 너무 간절하게 호재를 바라고 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만 좀 좋아질 것 같으면 그 어떤 그 심리가 아주 극대화됩니다. 이거 어떻게 비유를 해드릴까요? 자꾸 갑자기 제가 비유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뭐, 미쓰리 말대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뭐 어떻게 뭐 완화된 것도 아니고 협상이 뭐 잘 된 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은 뭐 일부 관세 연기하기로 하고 제외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증시가 막 1%대 올라가?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호재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호재가 없다 보니까 호재처럼 보일 것 같은 작은 거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예, 감사하는 마음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좀 과민하게 상승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 유가가 뭐 이번 주 와서 좀 올라가는 이유는,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우디와 오펙이, 예, 아직 뭐 언제 만난다 그런 약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카카오톡 단톡방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야 우리가 원래는 올해 말까지 하루에 120만 배럴 감산하기로 했었는데 그거 지난번에 내년 3월 달까지 하기로 했었잖아. 그거 12월 달까지 연기할까? 라고 했다가 아니야. 기간만 연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양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만 국제유가가 좀 안정될 것 같아. 이러한 내용들이 사우디와 오펙 회원국들의 단톡방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국제유가는 저것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음에 오펙 회의 때는 하루에 120만 배럴 감산이 아니라 시장에서 전망하는 100만 배럴 더, 그러니까 220만 배럴 혹은 뭐 300만 배럴 이렇게 감산을 할 거야. 감산을 양적으로도 더하고 기간적으로도 더할 거야. 어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예, 지금 국제 유가를 이렇게 상승시키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요. 제가 앞서서 우리가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없다는 걸 시장이 보여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정말 요즘 자주 드리는데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시장이 만들어 놨습니다만 이런 거죠. 우리가 앞서서는 금리를 인하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다가 인하할지도 몰라요 라는 얘기만 나오면 그래 고마워 그래 인하하는구나 라고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요. 시장이 지난 7월 31일 날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금리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25bp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하락했어요. 자,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야, 미쓰리. 그날
금리를 인하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적으로 더 금리 인하 안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지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월 말에 금리를 한번 인하하고 앞으로 안 할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는 사람들은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죠. 뭔 개소리야. 야, 앞으로 니네 계속 할 거잖아. 이게 이제 너무나 일반화된 거기 때문에 그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더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50bp 인하를 기대하기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아무리 시장에서 야, 미국 경제가 아직 괜찮아서 25bp만 해라고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도요. 그 기대가 안 꺾인다니까요. 아니, 남자분들 센 야동 보다가 그 케이블에서 나오는 그 시시한 야동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뭐 감흥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더거든요. 자, 그것처럼 지금 연준 시장에서도 이제는 뭐냐면 금리를 뭐 50bp를 한꺼번에 세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한 번이 아니라 뭐 두 번 해야 되고 세 번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양과 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많은 걸 원하게 됩니다. 예, 욕심이 너무나 커졌어요. 그것처럼 국제 유가 시장도 단순히 지금 3월까지 연장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정된 게 뭐냐면 하루에 120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한 거를 원래는 올해 말까지로 하기로 했었었는데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지금 시장이 바라는 건 뭐냐면 2020년 3월이 아니라 2020년 연말까지 9개월 정도 더 연장. 자, 기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도. 하루에 120만 배럴이 아니라 더 많은 양을 감산하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FOMC도 마찬가지고 오펙도 마찬가지고요. 양과 질적으로 많이, 더 세게 뭐 이런 겁니다. 마치 남자분들이 야동 보는 거 흡사한 거예요. 더 센 거, 더 야한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킹키한 거. 이거를 더 갈구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시장이 양쪽으로 더 많이 금리를 인하하고 양쪽으로 감산을 더 많이 하고 기간적으로도 더 자주 하고 기간적으로 더 길게 감산하고 이겁니다. 이게요. 제가 이런 이야기 종종 드리는데 제 후배 중에 야동을 많이 본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하는 얘기를 보면 이제 저는 야동을 안 보니까 근데 그 후배랑 얘기를 하다 보면 걔는 거의 뭐 그쪽 분야의 전문가거든요. 근데 그 후배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언니 야동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는 그게 뭐라 그러더라 또 뭐 스넬퍼 뭐 하여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 야동이 있다 포르노가 있다. 근데 거기까지 보면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이렇게 피폐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람이 우리가 왜 마약도요. 처음에 첫 번째 뭔가 복용을 하든 뭐 뽕을 맞든 참고로 저는 모릅니다. 안 맞아봐서 그냥 귀로 들어본 거예요. 예, 근데 처음엔 상당히 자극적이겠죠. 그러니까 저 아는 오빠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중학교 때 유학을 갔는데 학교 다닐 때 대마초를 한번 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이 어땠냐 그랬더니 진짜 좋았대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마약이라는 걸 처음 접할 때 조금만 양을 접해도 진짜 대마초 한 모금만 피워도 뿅 가는 그런 느낌이 자주 접하다 보고 하다 보면 길들여져서 나중에 우리가 마약 같은 거를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완전 폐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게 글쎄요, 이게 장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좋은 거, 강한 거, 센 거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인류의 어떤 과학과 이런 문명이 발달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향 때문에 인간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마치
야동을 볼 때 너무나 더 자극적이고 더 센 거, 이런 거 찾다가 결국 사람 죽이는 야동까지 보면서 페인이 되는 것처럼, 페인처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마약도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인간이 마약한테 지배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유동성을 이젠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인간이 이 유동성에 휘둘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이 뭐냐면 더 자극적인 거, 더 센 거, 더 많은 금리나, 더 자주 금리나, 더 많은 감산, 더 긴 감산, 이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에서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우, 야, 너 갑자기 무슨 뭐 국제 유가 얘기하면서 뭔 포르노 얘기를 해, 야동 얘기를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다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그 인간이 만든 것들은요, 인간의 성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7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요. 지난번에 발표됐던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5월달 대비 0.1%밖에 증가되지 않았거든요. 자, 지난주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앞서 발표했던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처럼 부진하지 않을까? 보세요. 우리가 7월 31일 날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걔네들이 그냥 인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분명히 보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7월 말에 명분이 어쨌든, 그러니까 진짜 금리를 인하한 이유야 어쨌든 명분은요.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부진했기 때문에, 즉 인플레이션이 둔화됐기 때문에 우리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은 생산자 물가 지수는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에 0.1% 증가된 것보다는 잘 나왔어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0.3% 시장에 부합하는 지표가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왜 올라갈까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지표는 꺾이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왜 물가가 상승합니까?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투자자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예전에 하셨어요. 스태그플레이션 미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나요?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지금 우리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그런 경제 상황은 위기 같은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냥 뭐 이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의 북소리가 울리면 뭐 법이 침묵한다. 이 대사가 추적자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인데 참 저는 그 대사가 마음에 들거든요. 전쟁의 북소리가 울리면 법은 침묵한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냥 미국의 어떤 그냥 그 경기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의 흐름을 얘기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기 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막 위험이 이렇게 엄습해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건 좀 여담인데요. 제 남자친구가 뭐 이번 주에 인도로 출장을 가게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본 지가 오래돼서 남자친구가 원하는 거는 자기야 이제 나보고 인도로 오라는 거죠. 일단 못 가는 이유가 뭐 방송도 방송이지만 행운이 때문에, 행운이를 좀 어디다 이렇게 뭐 맡길 만한 곳이 아직 없다 보니까 못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인도 안 갈 거야, 싫어.
그냥 우리 가을쯤에 일본이든지, 일본 안 되죠? 예, 하여튼 가을쯤에 이렇게 가까운 데를 가자. 이렇게 일단은 제가 이번에 인도 여행에 따라오라고 한 남자친구가 좀 서운해할까봐, 다음에, 그냥 우리 가을에 가기로 했던 거 이렇게 약속하자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 돈다방 미쓰리 올해 청취하신 분들은 아시죠? 미쓰리가 휴가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큰일 납니다. 그래서, 6월을 좀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이게 자꾸 지금 이게요. 10월로 집결돼요. 10월로. 예. 그래서, 정말 과연 미쓰리가 10월 달에, 휴가를 가느냐, 예, 안 가느냐. 마치 제가 앞서도 한번 트라이앵글이라는 영화를 말씀드렸는데, 예, 이런 상황들이 지금, 예, 스태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 어제 제목 되게 살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처럼 지금 앞으로 전개될 리스크들이요. 제가 그랬죠? 만약에 이번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2008년도 금융위기는 명암을 못 내밀어요. 그게 왜 명암을 못 내미냐면 돈의 지금 규모가, 사이즈가 달라졌어요. 크기가 달라졌어요. 유동성의 크기가, 글쎄요, 10년 됐으니까, 금융위기가 10년 됐으니까, 한 10배 됐나요? 한 10배 정도 됐을까요? 10배 정도는 안 됐겠나요?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직장인 한 명이 대출 지금 빚지고 있는 게 4천만 원이 넘고, 1인당. 은행은 열심히 그러니까 상환 받고 이자 받아내고 그래서 은행의 수익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어제 받았는데, 어제 제가 이 뉴스를 확인해 봤는데, 눈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미쓰리가 봤을 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어딘가에 귀결되는 것 같다. 근데 그 귀결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그냥 유동성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요, 좀 큰 리스크를 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짜잘한 거는 사실, 예, 제가 공룡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왜, 공룡에 관련된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은, 몸집이 작은 공룡들끼리, 지네들끼리 막 싸우다가, 큰 공룡, 되게 제일 큰 공룡 있잖아. 그런 공룡이 나오면 그냥 걔네들은 잽도 못 쏘잖아. 그냥 한입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홍콩 시위 문제라든가, 한국과 일본의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은 그냥 작은 공룡들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하나요? 가장 큰 공룡이 그건가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나오면 그냥 다른 것들은 그냥 다 그냥 한입거리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공룡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쿵 다가와서 그냥 한 입에 그냥 먹어버릴 티라노사우루스급 리스크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티라노사우루스가, 이게 아침이 돼서 그래요. 제가 발음이 안 되는 게.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난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다가 또 늘 말씀드리지만 위기는 기회입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불거지든 최종적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볼 곳이 중국의 금융시장이고, 결국 그런 금융시장이 한번 타격받고 한번 물갈이하는 거죠. 그 리스크를 한번 겪으면서 금융 시스템도 한번 정리되고 뭔가 부족했던 문제점 다 이렇게 또 한번 시스템 정리하고 물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2부에서 오늘 방송의 어떤 핵심은 이거네요.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오래. 예, 언뜻 들으면은, 예,
19금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7월달 주간 실질 임금이 0.3% 감소했습니다. 임금 상승률 제가 올해 들어와서 한 번도 미국이 제대로 좋았던 적이 없다고 했죠.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고 경기 지표는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저는 이미 진입했다고 보고 있고요. 자, 7월달 소기업 낙관지수 6월달에 103.3, 7월달에 104.7로 6월달보다는 소기업 낙관지수가 좀 좋아졌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뭐 저는 이 지표 별로 의미 없게 보고 있고요. 자, 2부에서 홧김에 찔러놓고 아차차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심리를 한번 읽어볼 거고요. 그리고 김칫국 마시고 있는 이란 이야기, 그리고 영국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 홍콩 시위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